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칼바람이 매섭네요. 칼바람이 능선을 채찍질하는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 갔다가 거실에 나와 창밖을 내다보는데 새벽잠 없으신 시모가 나오셔서 통창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나 봅니다. 오늘 새벽에요. 저를 보시고 흠칫 뒤로 물러나시다가 엉덩방아를 찍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놀래라. 아휴, 나는 너만 보면 간이 쪼그라든다. 귀신 산발을 해가지고 그 머리 좀 어떻게 하던지 내가 그냥 가슴이 다 떨려. 어머님은 참. 저는 시어머님과 같이 살아요. 효부라고요? 아닙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하늘로 떠받들고 사는 형국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모께서 자기 외아들 바라보시고 외아들과 한치도 떨어져 살 수 없으실 것 같으니까 같이 살자고 하셨고 저를 단단히 잡아놓으시려고 같이 살자 하셨겠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해서 어머니랑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녀 일남으로 자랐어요. 둘째입니다. 친정에서는 저를 반은 도른년 취급을 하셨죠. 그럴만하죠. 학교 다닐 때 등교하려고 현관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교복 치마를 안 입고 집에서 입는 파자마를 입고 나갔거든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또 인사를 하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방에서는 대꾸도 안 하세요. 저를 아시니까요. 나갑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다시 내려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색 파자마로 갈아입고 나간 것입니다. 이건 그냥 건망증 비슷한 똘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넉넉히 사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타인들에게 주니까 반은 도른년이란 소리를 하시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고 이때 담임쌤은 저를 보고 너같이 맑고 초롱초롱한 눈에 제정신을 차리고 살면 얼마나 사람이 돋보이겠냐?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넋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약간 4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랬나 봐요. 친구들이나 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는데 밥 먹는 시간은 늘 칼같이 지키던 저. 위가 자가 많이 먹지는 않는데 먹는 걸 즐기거든요. 저는 쌀밥에 참기름만 발라 먹어도 그게 그렇게 꿀같이 맛있습니다. 먹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실컷 졸다가 밥을 먹을 때는 초롱초롱하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놀리죠. 밥 먹을 때만 맑고 초롱초롱하다고 약간 야지를 놓는 건데 저는 그다지 섭섭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먹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 같고 세상에 존재하는 맛있는 음식을 다 맛보라고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야지를 놓은 친구들은 헉 하는 표정으로 봅니다. 무안주는 소리를 해도 삐치는 기색 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만사에 늘 이런 식이니까 친구들은 저를 맑은 눈의 광인으로 불러요. 그런 별명으로 불릴 때 제가 그 별명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보는 일은 없었어요. 제 생각에 저는 제가 하나도 안 이상했거든요. 친구들이 광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걸 신경 쓸 것 같으면 제가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불리지를 않았겠죠. 한마디로 속세에 세상사에 그닥 관심이 없었죠. 저는 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면이 오히려 신비감을 부추겼나 봐요. 이런 기질에 공부를 못했다면 왕따였겠지만 이상하게도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것 치고는 사회성도 좋고 또 집이 부자라 잘 입고 다니고 돈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주위에는 늘 친구들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안 가렸거든요. 공부 못하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부자이네, 반대이네, 예쁜 친구, 못생긴 친구 이 구별을 안 두었는데 특별히 제가 박애주의라서가 아니라 세상사에 관심이 없으니 그렇게 친구들을 구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늘 사람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학도 한다 하는 최고 대학에 무난히 입학을 하고 대학을 가서 남들 다 하는 미팅 소개팅도 안 했어요. 왜냐고요? 늘 애인이 있었으니 미팅 소개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이 목을 매서 연애를 한 거였어요. 남녀 연애에서 남자들 애를 태우는 게 무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비감과 무심함이요. 다른 여자애들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늘 카톡을 하고 남자의 모든 걸 알아야 하고 그 상대방의 하루 일상을 꿰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늘 남자친구들을 들들 볶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정남이 떨어져 하고 처음 연애할 때야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여자들의 실증을 내고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성들의 특성상 남자친구를 올가매려고 하는 건 지구가 생겨난 이후 늘 같았는데 저는 그 반대거든요. 지금 남편이랑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네요. 대학 3학년 때 저를 마지막으로 쫓아다니던 남자애가 저의 무심함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 후 애인이 없어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제가 안타까웠는지 과 선배가 자기 사촌 동생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게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은 군대 제대 후 복학도 마치고 최고 엘리트 코스들만 들어간다는 모 대기업 기획실에 입사한 직후로 만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온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다 자기 코 밑으로 보이는 건방이죠.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소개팅 날 첫눈에 제가 너무 예쁘니까 남편이 갈비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을지로에 있는 모 냉면집 겸 갈비집이요. 갈비를 양이 작아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말도 없이 적은 양을 꿀같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먹다가 말고 손으로 발가락 사이를 긁었나 봐요. 뜨아. 사실 그거 집에서는 다들 잘하는 거잖아요. 발가락 사이 떼 긁어내는 거요.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알게 되어 사귄 남자친구들은 저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하고 아무렇지 않아 해서 그게 그렇게 뜨악하는 일인 줄 관심도 없었는데 남편은 저의 그런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져서 갈비 먹고 데려다 주지도 않고 바로 빠이를 했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갈비집에 가기 전에 주고받았죠. 집에 돌아가서 남편이 자기 사촌에게 전화해 막 신경을 냈나 봅니다. 뭐 그따위 여자를 소개시켜 주냐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엽기적으로 보여도 과 대표고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인간성 최고고 친구들 많은 게 그걸 증명하고 집도 부자고 사차원적인 행동을 하고 말하는 거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애. 남자들이 모두 그 애랑 사귀지 못한 달인데 네가 싫다고 해도 그 애는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고. 개강 즉시 학교 가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남자애들이 트럭으로 몰려온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신이 뛰어나게 잘생긴 거, 자기 스펙 좋은 거 믿고 제가 당연히 연락할 줄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 안달이 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덤덤하게 대했거든요. 이때부터 이 남자가 엄청나게 안달을 내기 시작하더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안 잡으면 다른 남자한테 넘어갈 것 같은 그 호전성이 발동되어서요. 엽기적인 행동 하나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또 무심한 제 태도가 신비감을 충족시키면서 회사나 주위의 그 예쁜 다른 여성들이 눈에 안 보이고 저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제가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카톡을 보내는 건 남편이고 저는 하루에 한 번도 답장을 안 해주니 이 남자 연애 3년째 접어드니 결혼하자고 목을 매더군요. 사실 사귀고 얼마 안 되고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요. 까짓거 목을 매고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카페에서 들어 눕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무엇보다 한 달에 3번은 갈비 외식을 시켜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쓰는데 약속을 안 해줄 수 없어서 결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가기로 했을 때 남편이 데리러 왔고 가는 길에 꽃집에를 들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꽃을 좋아하는데 사가면 좋아할 거라고요. 무심한 제가 시댁에 사갈 과일이나 그런 걸 사갈 리 없는 걸 아는 친정엄마가 미리 와인 2병을 사주셨거든요. 와인과 꽃을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화려한 분이더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주, 노초, 파, 남, 보 색을 맞추어 꾸미셨는데 완전 공주과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천리 깊고 칼춤 추는 무당과에 더 가까웠지만요. 제가 안겨드린 수선화와 수선화 바구니를 품에 안으시더니 대뜸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고 외시더군요. 그 낯설고 닭살 돋는 느낌. 남들은 소름 끼치겠다고 하겠지만 제게는 닭살 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짜 무당이 큰 나무 밑에다 꽃을 주릉주릉 지나가는 사람이 걸어놔줘. 개다 갖다 놓으면 애들이 그걸 갖다 집어다가 죄 머리에다 꽂아. 돈 들어오라고 머리에다가 꽃을 꽂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 대신 죽는 걸로 치는 게야. 이런 무당 주문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위기랄까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는 김춘수의 시인이랑 꽃이란 시의 한 대목을 외셨어요. 그러시더니 어서 오라고 반가운 척 맞아주시는데 만삽 무신경한 제가 느끼기에도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면 많이 각오해야 할 거라고 주위에서들 미리 이야기해 주었고 동시에 하긴 너 꺾을 사람은 세상에 드물지. 넌 왠지 걱정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뭐 제가 기가 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성향의 드센 사람도 누를 수 있는 무신경함을 장착한 똑똑함 때문이겠죠. 멍청하고 무신경한 거와 똑똑하고 무신경한 거는 틀리니까요. 시모가 준비하신 스테이크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가족관계나 어릴 때 자라온 이야기, 지금 사회초년생인데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요즘 아가씨들 누가 25살에 결혼을 하려고 하냐며 저를 한심하게 보시더군요. 보시더니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시더니 인상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른 어려운 줄 모르는구나. 어떻게 장내 시어머니랑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이야기를 듣는 게냐?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눈을 다소곳이 아래로 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아챘습니다. 제가 평소대로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머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걸요. 남편이 그때 거들어주더군요. 엄마, 얘는 원래 이래요. 뭐 특별히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말을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게 이렇다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모께서 대뜸 이런 모자란 녀석. 결혼도 하기 전에 지 아낙 편드는 게야? 자고로 어머니 앞에서는 어머니 편들고 집사람은 베개님 머리 송살하고 이부자리에서 다독이는 것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이 하시고는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 못 배워도 한참 못 배웠다. 눈 얼른 밑으로 못해? 아휴, 눈 크기도 보통 애들 2배나 되는 게 그렇게 똑바로 장내 시모 눈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야? 너 지금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응?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나도 눈 크기는 너 못지않아. 왜 이래 이거? 하시면서 눈을 부라리시는데 왜 그렇게 웃기던지요. 순간 저는 빵 터졌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제가 절절 매기는커녕 대굴대굴 구르니까 시몬은 기분이 더욱 나쁘셨나 봐요.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눈알 희번떡이는 것도 그렇고 혼나도 무서워하기는커녕 어려운 줄도 모르고 시댁 거실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말이야. 너 보통 기가 센 애가 아니구나. 그래, 어디 하고픈 대로 해봐라. 어디 네가 기가 센가 내 기가 더 센가 앞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 거 보니 결혼을 불허하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제 조건이 마음에 드셨으니 오라고 하셨고 남편 마음이 절절한 걸 아니 또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무엇보다 시댁은 남편 조건 하나 좋은 거 외에는 겨우겨우 44평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고 재산이란 것도 없는데 저희 친정은 막강했으니까요. 사실 결혼은 남편이 하자고 졸랐지만
집은 저희 집에서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남편 자존심상 전세 대출 받아서 자기가 갚아 나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우리 부모님은 원체 너그러우시고 그 많은 재산 자식들에게 안 쓰고 가면 누구에게 쓰겠냐는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세 대출 받을 필요도 친정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시모가 살고 계신 아파트로 들어갔으니까요. 시모께서 같이 살자고 하셨거든요. 요즘 시모랑 같은 집에 사는 거 새 신부들도 싫다 하겠지만 시모 자리가 더 싫다고 한다. 누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하려고 하겠니? 하지만 나는 내 아들 24평짜리 전세에서 사는 꼴 못 보고 너 지금 스테이크 접시 옮기는 거 보니 집에서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본 솜씨 같은데 맞지? 물으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 세수나 할 줄 알고 커피나 내릴 줄 알고 계란 후라이만 할 줄 안다고요. 시어머니는 탁 무릎을 치시더니 겉봐, 내가 보기는 잘 보지? 그런데 거기다가 내 아들을 맡겨? 내 아들은 내가 버릇을 그렇게 들여놔서 새벽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해야 하고 위장이 워낙에 약해서 밖에서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두 끼만 먹어도 탈이 나는 애야. 그런 애를 너한테 맡겨? 내 자식 죽일 일 났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살면 직장 다니는 네가 좋으면 좋았지 나쁠 일은 없다고요. 집에서 부딪힐 일은 아침 잠깐,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두어 시간뿐일 텐데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누구랑 한 집에서 사는 자체가 늘 아무렇지 않고 무심한 성격 탓에 잘하면서도 식구들 형제들과 큰 소리 한 번 안 났던 사람이라 별 무리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결혼 후 아침 저녁 남편 밥 챙겨야 하는 게 제일 고민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들어와서 살겠다고 대답드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쳐다보는 눈길은 하트가 마구 쏟아지는 그 눈길이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외아들로 자라서 자기 엄마를 떼어놓고 장가가기도 자기도 마음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날 저를 데려다주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 내가 앞으로 자기를 3배는 더 사랑할 거야. 고마워. 우리 시어머님은 옛날에 유명했던 엽기적인 시어머니를 다룬 올가미 같은 시어머니 캐릭터는 아니셨어요. 단지 자기 자식이 너무 소중해 자식을 제대로 안 챙기는 며느리가 밉살스럽고 또 아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는 자기 아들을 좋아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못 견디시겠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각자 출근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감사하게도 시모께서 알뜰히 차려주신 따신 국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게 돼서 반찬 솜씨 없으셨던 친정 엄마와 달리 정말 혀 빼물고 음식을 잘하시는 시모의 반찬을 맛보니 천국이었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제가 시모의 요리를 맛보니 이건 너 결혼 너무 잘한 걸까? 싶었죠. 시모는 자기 아들 먹으라고 해놓은 반찬을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 꼴보기가 싫으셨나 봅니다. 오죽하면 양념게장을 자기 아들 혼자 먹을 때만 내놓으려고 냉장고 깊숙이에 숨겨두셨는데 먹는 거 찾아내는 데는 귀신인 제가 찾아 먹으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말도 못하겠고 약 올라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약 올라 하신다고 제가 그런 거에 신경 쓸 사람은 아니고 눈치를 준다고 눈치 볼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10번 문자 보내면 한두 번 겨우 답을 하던 아들이 제게는 불타는 카톡을 하는 걸 안 후에 제가 더 얄미우신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한 방을 써도 남편의 카톡질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나 일을 하면 그거에 빠져서 다른 일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일일이 카톡 답장해주고 그러는 것도 웃기고요. 그래서 10번에 한 번 답을 해줄까 말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했더니 남편은 방에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모는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며 째려보시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 카톡 10번에 답을 한 번도 할까 말까야? 응?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서
네 손가락에는 금태를 둘렀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럼 부부 사이에 사사로운 것까지 시모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등을 보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고 남편을 흔들었더니 남편이 획 일어나더니 당신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하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인즉슨 연애할 때도 주위에서 친구들이 말하더래요. 보통 여자가 더 많이 연락하고 별 시답지 않은 소리,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먹었다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수다 떠는 게 여자들인데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야 정상 아니냐고. 네 여자친구는 좀 이상하고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서 자존심 상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결혼해서 신혼 때 와이프가 하루에 10번은 넘게 카톡질을 해서 귀찮았고 바빠서 대답 안 해주면 그걸로 또 며칠 삐져있는 게 신혼 때 와이프들인데 네 와이프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자기는 오늘 12번 카톡에 대답을 한 번도 안 하는 저한테 너무 서운해서 딱 살기가 싫더래요. 제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머니께 다 말씀드린 거야? 했더니 우리 모자 사이에 비밀은 없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운 없이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코치코치 깨물으셔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얼른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무리 별종 며느리라도 시모께서 화가 나 계시고 시모께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걸 아는데 방에 있을 수는 없어서 나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아직 한참 잘 시간인데 누가 방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일어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발을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시모셨어요. 시모께 일으켜져 거실로 나가니 오늘부터는 네가 밥을 해먹고 나가. 그리고 내 아들은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 내가 무슨 열시모 상을 타겠다고 며느리 아침밥을 꼬박꼬박 차려다가 바칠 일 있냐? 하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제가 개수대 앞에까지 끌려가서 멍청하게 서 있으려니 한번 아래 위로 째려보시면서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 있는 물건이래야지. 시집아 이날까지 지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쌀이라도 씻는 걸 봤으면 서쪽에서 해가 뜨겠다. 응? 만판이야 만판. 해주니깐 당연한가 보다 하고 이건 두고 보자니 그냥 한이 끝이 없어. 아? 제가 일부러 죽을 만들려고 했다면 제 성을 갈 겁니다. 뭘 할 줄 알아야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쌀 물량 검색이라도 했으면 됐으려만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고 시모께서 이미 밥솥에 담아둔 쌀이 물컵으로 1개 반쯤 되고 나니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되겠지 하고 밥솥 3분의 2는 되게 물을 부어서 밥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꼭지를 돌리니 닫혀지고 취사를 눌렀습니다. 예쁜 여자 목소리로 백미, 취사가 시작됩니다. 하니까 오, 반은 됐구나 싶어서 신이 나서 거실 소파에 가서 드러누워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나게 자다가 말고 저는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시어머니께서 빽 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앉았더니 밥솥을 들고 제 앞에 오셔서 제 코앞에 들이미시는 겁니다. 너 이걸 지금 밥이라고 한 거냐? 잠결에 들여다봤더니 밥이 아닌 죽이 됐더라고요. 그날 아침 우리는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속이 상해서 어머님께 저는 진심으로 밥을 안 쳤어요 어머니. 물량을 알려주셨으면 안 그렇게 되죠. 물을 그만큼 부어야 되는 줄 알고요.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놓으시더니 자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한 번 치더니 아이고 훌륭하시오.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건 또 어찌하셨대? 왜? 그냥 맨살로 취사를 누르시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앓느니 죽는다 죽어. 내가 해먹고 말지. 귀한 내 새끼 죽을 먹여 보내느니 내가 하고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시모께서 만드시는 이런 줄다리기는
늘상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 시모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코다리 무침을 해놓으셨더군요. 한상 그득하게요. 그러나 그 코다리는 제 최애 반찬이기도 해서 밥을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그림 같은 젓가락질을 보시는 얼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무리 무심한 저지만 불타는 듯한 시모의 눈길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뜨뜻한 배춧국하고 잘 익은 총각무에 맛있게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나날이 살이 포동포동해져 갔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 대표적인 게 옷 문제입니다. 시어머님은 모자부터 양말까지 색깔 맞춰 입으시는 게 취미이신 분이고 저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은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저의 그런 외모에 무신경함이 싫으셨나 봐요. 아니, 돈이 없는 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너가 그렇게 막 입고 다니면 그 욕 누가 먹는 게야? 나하고 네 남편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여자는 옷하고 머리 모양이 날개라는 말도 못 들어본 거야? 안 되겠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너 나 좀 따라 나가야겠다. 하셔서 토요일 아침 먹자마자 어머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긴 머리였거든요. 남편은 제 탐스럽고 윤기나는 긴 머리를 좋아했는데 어머님은 그 긴 머리를 확 잘라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겁니다. 미장원에 가서 저를 앉혀놓으시고 담당 선생님께 커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담당 선생님은 60대 후반 아줌마셨는데 아이고, 아니,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탐스러운 긴 머리를 팔아서 쌀을 사야 하는 집도 아니고 이 예쁜 머리를 왜 자르게 한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싫기도 했지만 뭐 평생 긴 머리였으니 짧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말 저 말 필요 없고 장화 홍련 같은 저 긴 머리 좀 어떻게 해줘. 확 다 쳐내. 응? 확 다 쳐내면 내 속이 시원하겠어. 아침 저녁으로 저 귀신 산발 같은 머리치만 보면 먹은 게 체한다니까. 헤어 디자이너께서는 제가 0커프 확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잘라도 되죠? 진짜 잘라도 되죠? 후회 없으시죠? 저는 그렇게 하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가 웅큼웅큼 잘려나가자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이래서 여자들이 커트를 하고 머리를 짧게 단발로 하는구나. 머리밑이 시원하고 가벼운 게 뛰어서라도 지구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눈을 감고 그 쾌감을 즐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내 긴 머리라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를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진작 짧은 머리를 안 했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과 옆에서 다른 사람 머리를 해주는 다른 선생님과 파마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아줌마,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탄성을 지르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배우 같다. 맞아. 오드리 헵번하고 똑같다. 저는 오드리 헵번이 누군지도 모르고 로마의 휴일이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나 우선 제가 짧은 커트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것은 알겠더군요. 목선이 더 길어 보이고 얼굴이 더 작아 보였으니까요. 큰 왕방울 눈은 2배로 커 보이고 무엇보다 꼭 여고생 같아졌습니다. 거울 너머로 자리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는 왠지 망연자실한 표정이셨어요. 원장님은 미장원 안에다가 액자에서 걸어두신다고 연신 제 사진을 찍으시는 와중에 신경질적으로 돈을 계산하시는 시어머님은 빨리 가자고 저를 잡아 끄시더군요. 아유, 뭔 사진을 찍는다고 이 난리야. 정신 사납게. 시어머님은 차에 타자마자 차 안에서 제 운전에다 대고 신경질을 부리시는 겁니다. 너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운전을 팔로 하는 거냐? 지금 브레이크를 몇 번이나 밟는 거야? 어? 아휴, 속 메스꺼려 죽겠다, 야. 너, 나 속 메스꺼려 죽으라고 일부러 자꾸 브레이크 밟는 게야?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이래저래 속이 뒤집어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은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긴 머리만 예쁜 줄 알았는데 머리가 짧으니 꼭 여고생 같은 게 너무 귀엽다고요. 그 기색을 살피는 어머니 속은 더 뒤집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요일은 잘 쉬고 월요일날 퇴근하고 왔더니 시어머니 머리도 제 머리 모양 비슷하게 변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은 대뜸 저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고모님들을 초대해 저녁을 먹을 생각이니까 반찬은 냉장고에 다 준비해둔 거 꺼내고 생태탕 끓여둔 거 데우고 지난번에 알려준 방법으로 굴비나 구워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시장에 가셔서 홍어무침을 사오시겠다며 나가시더군요. 어머님, 고모님 2분, 남편,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굴비를 5마리를 구웠어요. 고모님들하고 1층 로비에서 만나셨는지 3분이 같이 올라오시고 밥도 지난번에 배운 대로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차려둔 밥상을 보더니 남편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군요. 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시어머님이 식탁을 보더니 뒤집어지시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너 지금 있는 집에서 시집 왔다고 티내는 거야? 이게 무슨 행운보따리야?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파에 앉으시다가 말고 2 고모님이 놀라셔서 쫓아오시더군요. 언니 왜 그래요? 왜? 뭐예요? 어? 작은 고모님이 상을 보시더니 굴비를 보시고 픽 웃으시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리 무심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작은 고모님이 굴비를 보고 웃는 거는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는데 굴비가 뭐가 어쨌다고 웃으시는 건지는 짐작이 안 되었어요. 노릇하게 잘 구워졌고 누나를 파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유, 너 굴비를 무슨 5마리나 구웠어. 이 비싼 걸. 2마리만 구워도 5명이서 뒤집어 쓰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혀서 나는 네 남편하고 둘이 살 때 굴비 1마리 구우면 이틀을 먹었다. 응? 내 토막이 내서 네 남편 입에만 넣었다고. 아휴, 아니 니들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나 되냐? 식구 수대로 1마리씩? 이 비싼 걸. 아휴 참 내 기퉁이 막혀서 살 수가 없네. 아유 언니 젊은 애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번은 모르고 그랬으니 다음엔 안 그러겠지. 응? 제가 아무리 살림을 모르고 무심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자애분 입이 아니랍니까? 맛있는 건 당신 아들만 먹어야 되나요? 저는 어머님께 정식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제 의견을 처음 말씀드렸어요. 진지하게요. 어머님 여자 입도 입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음식 가지고 남녀차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눈이 뒤집어지시더군요. 정식으로 말대답을 한 거는 처음이라서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게냐?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님, 이거는 말대답이 아니고 제 의견을 정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분위기는 썰렁해지고 우리 모두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4차원 세상에서 살던 제가 생선 쪼가리 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들고 가족들에게 큰 소리를 낸 거죠. 저는 제 자신이 싫었고 또 저를 이렇게 만든 어머니가 싫어지려고 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은 말 한마디 안 주고받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그 침묵을 깨고 시어머님이 낮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있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도 말이야. 그때 남편이 수저를 내팽개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아, 엄마, 어지간히 좀 하세요. 그깟 굴비가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그게 있는 집에서 시집 온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어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수저를 벌벌 떠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울컥 울음을 터뜨리시고 고모님들은 더욱 당황해서 어머니를 달래시고 정말 엉망진창 식사였습니다. 한 이틀 우리 집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화요일 퇴근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와서 집옷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나오는데 누가 벨을 누르는 겁니다. 작은 고모님이셨어요. 마침 작은 고모부님 거리처에서 최상품 굴비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굴비로 사단이 난 이 집에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직접 가져오셨다며 활짝 웃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집 식구들은 모두 방글에 웃었습니다. 작은 고모님은 시집 가기 전에도 집에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다더니 정말 아름답고 재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며칠 후 시사촌 동서가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작은 고모님 심부름으로 시사촌 동서가 인터넷에서 최상품으로 주문한 거라네요. 우리 집에 가져다 줄 생각으로요. 작은 고모님을 보면서 저도 이 다음에 저런 재치 있고 따스한 어른이 되리라 잠깐 생각을 했고 저도 매사에 좀 생각을 하고 살림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좀 풀어지셨다기로서니 그 가슴패기에 박힌 아픔은 빠지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이대로 물러나기에는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며칠 후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는 바빴습니다. 다음날 회사 차원에서 하는 자선 행사에 내놓을 옷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입은 옷 말고 산지 얼마 안 되고 한두 번은 입었을까 말까 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각 집에서 몇 벌씩 가져와 회사 구내식당 옆에서 직원들에게 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어린이들 있는 시설에 보내는 그런 운동을 우리 팀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자신의 옷을 20벌이 넘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멋쟁이답게 쓸만한 옷이 많았고 자기가 살이 쪄서 못 입는 게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님 몇 년 전 사진하고 지금 보면 살이 찌기는 하셨더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옷을 개서 내일 가지고 나갈 쇼핑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전날 어지러운 옷들 다시 정리하고 밥을 먹고 출근을 준비하면서 쇼핑백을 가득가득 들고 1층 주차장에 남편과 옮기는데 시어머님이 안방에서 쫓아나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 잠깐 있어봐. 나 지난주에 갯돈 탄 거 니네 이모부 사업이 쪼들려 이모한테 빌려주려고 챙겨두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야. 남편은 쇼핑백을 계속 챙기면서 어디 있겠죠. 찾아보세요. 저희 바빠요.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찾아보고 지금 이러겠냐. 내가 새벽에 밥하다가 생각나서 천정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서 내 지갑에 넣었단 말이다. 응? 내 지갑이 통째로 없어졌다고. 그러시더니 제 앞으로 슬금슬금 오시더니 너 왜 그렇게 서둘러?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응?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왠지 싫어서 시어머니가 싫어질 때면 웃어드리는 웃음을 맑은 눈으로 웃어드렸어요. 어머님 다녀올게요. 저 오늘 빨리 출근해서 행사 준비해야 돼요. 했더니 어머님은 지지 않으시고 제 팔을 낚아채시면서 너 그 짐들 다 내려놔봐 잠깐. 그리고 차에 가져간 쇼핑백도 가져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기분이 찜찜하고 이건 뭔가 잘못 걸렸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였어요. 이럴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시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제가 액션을 취하거나 하면 그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4차원적인 직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선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제 가방도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남편도 이 상황을 직감했는지 얼더군요. 사실 결론이 누구 잘못으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편이 입을 여는 건 경솔한 행동이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달려들어 제 짐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예감은 무섭다고 작은 쇼핑백 면티 넣은 데서 어머님 지갑이 나오더군요.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면티 넣은 작은 쇼핑백은 제가 새벽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잘 아는데 면티 3개만 들어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오지게 걸려든 거죠.
어머님은 지갑을 꺼내 남편 앞에서 흔드시며 이것 봐라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경식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짓은 못 참겠다. 세상에 집에다가 생도둑을 키울 수는 없잖느냐. 아니 부잣집 딸이 있는 집에서 시집와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야 하시는 거예요.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봐. 말해봐. 이게 뭐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뭐긴 뭐야. 당신이 보고 있는 대로야. 순간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존재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선은 출근해야겠으니 카카오 택시를 불러 짐을 옮겨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고 제가 맡은 그날 자선 행사 역할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날 퇴근하기 전에 월차를 내고 이삿짐 센터를 알아봤어요.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부모님 말씀에 갑자기 친정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하루 놀다 오라는 허락을 받아서 온 거라고 말씀드리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회사 근처 오피스텔 빈방을 바로 계약했습니다. 공실이라 입주 청소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이삿짐 센터 사람들과 같이 제 짐을 빼서 옮겼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하고 심호는 말리지 않더군요. 팔짱을 끼시고 집 나가는 걸 바라보는 그 눈초리는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는 게 다 싫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제 삶을 잘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짐을 옮기고 급한 살림살이를 인근 대형마트에서 사다가 배달을 부탁하고 저는 뜨끈한 갈비탕을 두둑하게 사 먹고 오피스텔로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이혼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그 해괴한 짓을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믿고 제 뺨을 때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이쯤에서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더 좋으리라 결심을 한 거죠. 시어머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다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남편은 하루에 수십 건의 카톡에 구구절절하게 대화가 필요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때린 것도 사과하고 자기의 경솔함도 사과하고 별의 별말을 다 했지만 여러분, 4차원적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한번 틀어지면 그것도 무섭거든요. 우리 친정에서 제 남편이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갔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저렇게 정신은 반은 외출한년같이 헤헤거리면서 웃고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해도 한번 울뚝 뺄라면 그거 아무도 못 말려. 자네가 조심해야 할 것은 늘 10,0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크게 잘못하면 그걸로 자네는 끝난다는 것만 알아둬.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를 끝까지 쫓아가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놓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고등학교 때도 안드로메다로 놀면서 친구들의 무안에도 헤헤거리며 웃었는데 제 짝꿍이 조울증을 앓는 앞친구를 왕따시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제 짝꿍은 저와 유치원 때부터 단짝으로 11년이나 중마고우처럼 쌍맘처럼 붙어 다녔었거든요. 이 친구가 앞에 앉은 친구를 왕따시키는데 정말 철저하게 하더군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왕따를 시키다 못해서 친구 등에다가 너는 왕따 라고 포스트잇을 적은 걸 붙여놓는 걸 보고 저는 그 친구와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줄 제 성격이 아니었고 그 친구는 이유 없이 절교를 당하고 기어코 알아눕게 되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이유도 모르고 철저한 절교를 당했으니까요. 급기야는 담임 선생님이 말리시고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까지 찾아와 화를 내어도 저는 그 친구를 안 받고 결국 그대로 고3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 안 보거든요. 남편은 급기야 알아누웠나 봅니다. 이대로 이혼당하는 게 너무 싫고 저를 잃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울더래요.
자기 엄마 앞에서요. 자기 아들이 앓는 게 심상치 않고 출근도 안 하고 일주일 사이에 살이 3, 4kg가 확확 빠지자 시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안절부절을 하셨답니다. 그 와중에도 갯돈 탄 걸 빌려간 시모님이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될까 전보러 가는 데를 시어머님이 따라가셨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레줄레 따라가셨는데 심호부 점사가 그런대로 이번 고비만 어떻게든 잘 넘기면 무난하겠다는 결과가 나오고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박수무당이 우리 시어머니 뒷꼭지를 보고 그러더래요. 아유, 그 아줌마는 거 참 생긴 게 굴러들어온 호박덩어리를 그냥 내치는 팔자시구만 라고 하시더래요. 박수무당 생긴 것부터가 참 팔자 드세게 생기고 재수가 없어서 얼른 일어나려고 했다가 그 말에 뒷꼭지가 잡혀서 도로 주저앉으셨답니다. 이게 무슨 기분 나쁜 말일까 싶어서요. 앉았더니 아줌니, 집터에 지금 호박덩어리가 굴러나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물건 가져다 버린 거 있어? 있으면 얼른 다시 주워와 하더래요. 그래서 얼핏 제가 생각나서 제 생년월일과 남편 생년월일을 대면서 둘이 결혼을 시킬 생각인데 다른 데서 사주를 봤더니 너무 궁합이 안 좋아서 파혼할까 어쩔까 생각 중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사주를 들여다보시며 쌀알을 한 움큼 잡아 상의에 쫙 펼치던 박수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와, 이 여자 사주는 당신 조상의 영신이야. 당신네 집안 오대조 할머니의 영신이시었구만. 그 오대도 할머니는 맑은 눈과 명미남이 하늘에 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직간에 있는 쌀 항아리에 쌀알은커녕 보리쌀알 한 톨 구경할 수 없는 집안의 소녀러시지봐. 홀홀 단신으로 덜 떨어진 신랑을 공부시켜 과거 시험에 내보내 급제시키고 집을 천석 거두는 집으로 만든 그 오대조 할머니 영신. 이거 호박덩어리니까 꽉 잡아. 내치지 말고. 왜 이걸 반대해? 나중에 어떤 후회를 하려고? 라고 하더랍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카톡을 구구절절하게 37번을 넘게 하신 후에야 제 답을 받으셨고 제 오피스텔로 쫓아와 엎드려 비셔서 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 시어머니는 저를 오대조 할머니를 보필하시듯 저를 모시고 사시죠. 제 파란만장한 결혼생활 겸 시집살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